관계 뭐 크게 일반적 요인도 뭐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녀 의사소통 볼까요? 관계적 요인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 부모 자녀 의사소통도 그냥 뭐 이 정도면은 양호합니다. 그쵸? 학원 의존도 뭐 괜찮아요. 그냥 많은 것들을 내려놓은 아이처럼 보여요.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하나씩 뜯어볼게요. 지금 대략 어떤 아이인지는 알겠죠? 자신감 없고요. 보면 얘도 부가된 조절이 높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나마 얘가 50% 선을 탁 넘겨서 얘는 그냥 자기 조절 동기로 봤을 때 부가된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자기 결정성이 좀 떨어지는데 전반적으로 이 친구가 지금 공부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어떤 동기나 마음가짐을 자기 효능감과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동기, 목표 지향성 동기로만 봤을 때 이 친구는 크게 동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어쨌든 측정은 됐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는 무동기는 아닌 걸로 보는 게 조금은 더 타당하다. 하지만 무동기와 근사한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감도 없는 데다가 쑥달 회피 수행 접근 요게 그나마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에요. 자, 흥미 낮은 거는 자연스럽죠.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쑥달 접근 동기가 공부에 대해서 아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재밌다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나갈 수 있게 됐을 때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는 어떤 통쾌함? 그쵸? 수학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수학이구나. 네, 수학 맞네요. 이런 것들을 해결했을 때 느끼는 어떤 통쾌함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현재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제를 맞췄을 때 채점을 해서 답을 맞았을 때 기분 좋아요. 근데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솔루션으로 잠깐 넘어가면 숙달 접근 동기는 어찌됐건 우리가 아이들을 적절하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어요. 숙달 접근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바닥에 깔려야 되는 게 호기심이에요. 궁금증. 이런 것들로 좀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느끼는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그냥 싹 지나가는 아싸 뭐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을 좀 극대화시켜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거울 뉴런이 미러링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보통은 감정이 미러링 됩니다. 상대방이 웃잖아요. 그럼 같이 웃게 돼요. 상대방이 기분 나쁜 표정 짓고 있잖아요. 그럼 같이 기분 나빠집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꾸 복제하려고 그래요. 그게 본인이 뭔가 의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따르고 싶거나 이런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베끼려고 해요. 이건 거의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그냥 자꾸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괜히 집에 갔는데 나도 그냥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딱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 얼굴을 딱 봤는데 뭔가 근심이 가득해. 밥은 먹었냐? 그래, 들어가서 쉬어. 근데 평소에 아이고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막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느낌 빠고잖아요. 뭐 무슨 일 있나? 하고 마음이 내내 불편해요. 이런 게 일단 거울 뉴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들을 복사합니다. 감정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복사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문제 맞췄을 때 선생님이 막 와 너 되게 좋겠다 되게 좋겠다 이런 거 해주면 얘가 자기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이 느껴요. 자기가 못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이 대신 느껴주잖아요. 그래요.
요즘 약간 1분만 어긋나서 다른 걸로 가면 이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연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19년 대한민국 트렌드 안에 뽑혀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예요. 감정 대리. 요즘에 관찰 예능 많죠. 관찰 예능 뭔지 아시죠? 그냥 일상생활을 거의 24시간 찍는 것처럼, 그냥 연예인들의 일상생활처럼 전지전 작가 참견 시점인가요? 그냥 방송국 PD랑, 아니 방송국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랑 그 연예인이랑 매니저랑 카메라 설치해놓고 걔네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어디 가서 뭐 먹는지 그냥 시시콜콜한 거 다 찍어놓고 편집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걔네들만 나와요? 아니죠. 누구 있어요? 실제로 스튜디오 안에 그거 같이 보는 사람들 있죠. 혹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옛날에 마녀사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관찰 예능 하는 데 맞죠? 그 미운 우리 새끼인가 아무튼 동상이몽도 마찬가지고, 관찰 예능인데 주인공 나와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그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막 반응들 하잖아요. 우리는 그 반응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감정도 능동적으로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세상 다 귀찮은 거예요. 개그 콘서트 보면은 옆에서 막 하나도 안 웃긴데 막 웃는 사람들 얼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런 감정대리 혹은 거울 유련이에요. 다른 사람이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조금 더 재밌다라고 느끼게 돼요. 다른 사람이 웃으니까. 왜 영어 1도 못 알아듣는데 막 영어 다 알아듣는 사람들 사이에 어쨌든 이렇게 막 되게 불편하게 껴있어요. 근데 옆에서 막 얘기하다가 막 웃어요. 포인트가 못 알아들었는데 막 웃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라 웃어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따라 웃으면 쪽팔리니까, 모르는 게 티가 날까봐. 두 번째는 일단 그냥 뭔가 웃긴가 보다 막 이런 생각 들어요. 감정 대리는 다른 사람, 어떤 걸 보고 이 사람이 가치 판단을 한 다음에 감정이 좋거나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걸 다른 사람이 미리 생기는 걸 보면서 그냥 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합니다. 인지 처리하는데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늘어져서 그냥 다른 사람 하고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달 접근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배움의 즐거움이나 성취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만들어서 애한테 자꾸 비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복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식탐구나 호기심 같은 경우에는 쉽게는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호기심을 조금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들을 좀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초등학교의 과정에서는 뭐 호기심을 좀 자극할 만한 이런 수업 교구들이라든지 장치들 혹은 영상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EBS 매스라는 영상만 보더라도 굉장히 수학을 흥미롭게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같이 연결시켜주면은 와, 이런 걸 아니까 이런 것들이 아예 보이는구나. 삼각형 구조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것들 딱 보게 되면서 에펠탑 가서 아, 그래서 사람들은 탑을 만들 거나 이런 것들 할 때 다리도 만들 때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사용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면서 뭔가 아, 그렇구나. 아, 하면서 지식을 하나씩 쌓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그냥 딱 요 정도 선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학원의 존재의 목적이랑은 사실 잘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 친구 네, 그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나 한번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반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 거울理論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일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를 타겠지라고 하는 거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반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런 목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견눈질로 해서 다른 아이들 공부하는 거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소속감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커트라인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라서, 거기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가 그 반 다녀 하면서 느껴지는 만족감이라든지 안도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도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더 많은가라고 본다면은 사실 엄마에 따라서 약간 그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적절하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이가 나는 어디 학원 다녀, 나는 어느 반, 나는 어떤 프로그램 해, 이런 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중에서 그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랑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는 어쨌든 흥미는 낮고 주의집중은 뭐 이거는 수학 흥미가 너무 안 좋아요. 주의집중, 그다음 능동적 학습이 그나마 조금. 은평구에 있는 아이죠. 네. 흥미 매우 낮은 거는 이해가 가고, 주의집중 좀 떨어지는 건 이 친구가 지금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2학년이요? 1학년. 혹시 공부하고 있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재원생이에요? 재원생이에요? 주의 집중이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그냥 내용이 알만해서, 아는 내용은 주의 집중 떨어져요. 그래서 예습이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예습한 친구들은 수업 내용에 집중을 잘 못해요. 알아서 집중 잘 안 됩니다. 네? 감정 기복이 심해요. 멘탈이 유리 멘탈이구나. 네. 어쨌든 주입중 떨어진다라고 아이가 응답한 거 보면은 실제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무너지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친구 지금 능동적 학습에 약간은 부정적인 경향이긴 하지만 예습하는 시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긴 해요. 이게 예습하는 거라고 해서 나타나는 거면은, 아, 반대네요. 고쳐줄 수 있는 포인트가 여지는 한 군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집중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설픈 예습을 해서 주의집중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애초에 그냥 약간 주의력이 좀 약한 아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약하거나. 아, 그러니까 학원 다니기 정말 싫겠네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학원 의존도, 네, 인지 전략 보면은 메타 인지 전략, 그러니까 아이는 뇌를 내려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인지 전략도 그렇고 수학 학습 전략이 그나마 좀 제일 나아요. 뭐 학원 의존도는 적절한 수준이고 부모 간의 의사소통도 적절한 거 보면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엄마도 아직 애에 대해서 특별하게 모니터링 할 만한 시간이 없었거나 자료가 데이터가 좀 부족했거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중학교 2학년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을 보는 학교라고 한다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 친구의 성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이제 엄마가 덜컥거리는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재원생이건 신규생이건 간에 지금부터 이 친구의 모든 성적들을 투명하게 노출시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장기 재원을 시키는 전략이라고 봐집니다. 못하면 못할 때마다 계속 노출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냥 귀찮을 정도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애가 오늘도 주의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좀 괜찮은데 떨어져가지고 결국에 이런 내용들을 좀 놓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비교적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엄마가 일단 기대를 안 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난 다음에 뭔가 좋아졌을 때 우리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하면 엄마가 아이를 계속 보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늦어지게 될 거예요. 나머지 두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자단에서 김시현 학생과 그 다음에 태성수학은 누구 볼까요? 은이에요?
박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우리 스터디방 있죠. 스터디방이 이미 올라왔으니까 댓글로 내용들을 어떻게 상담하는지를 보여드리고 내일 저녁에 방송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라이브 할 때 그때도 풀고 그때도 하고 할게요. 내일도 이런 결과제를 좀 같이 보기는 할 거예요. 오늘과 같은 것들을 좀 보기도 할 거고 내일은 여전히 초급자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검사지 읽으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 꼭지는 요거를 같이 볼 거고 한 꼭지는 그래프를 같이 볼 거예요. 근데 그래프 볼 때 이 그래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에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있을 거라서 오늘과 같이 지금 결과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약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보면은 자기 효능감부터 보면은 수학을 조금 더 어려워하죠. 일반적으로 다 어렵지만 이래요. 이 친구도 오늘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다 부가된 조절이에요. 그쵸? 얘는 목표 지향성 동기가 확실하네요. 수행 접근 동기 점수 욕심 되게 많아요. 숙달 회피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싫은가 봐요. 답답하거나 수행 회피 동기 이것도 거의 75점, 80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도 높거나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 숙달 접근 동기가 그나마 제일 낮은 게 조금 안 좋기는 해요. 수행 접근 동기가 이만큼 높은데 자기 효능감이 낮아요. 점수 잘 받고 싶은데 자신은 없어요. 시험 불안 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쵸?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학원 온전도가 하늘 끝을 달리고 있어요. 재원생이에요? 몇 학년이죠? 예비 고1? 어디 가세요? 아, 보여주시려고요? 네. 아, 네네네. 네. 일단, 얘 하이메이스 다녔었어요? 어. 거기 준교쌤 그래도 수업 잘하지 않나? 네. 아무튼, 다시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고 내려올게요. 지금 시험보다 높은 것까지 확인했죠? 부모 자녀 의사소통 아까 본다고 하는 거 잘 안 봤네요. 부모 자녀 의사소통 크게 문제 없어요. 네,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학원 운전도 굉장히 높죠. 학원 운전도 높은 거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요? 자기 효능감 바닥. 좋은 점수 받고 싶어요. 그래서 시험 때마다 너무 공포감에 시달릴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점수는 잘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학원 찾아다닐 수밖에. 그러니까 성적 올려주는 학원 찾아다니는 거예요. 수소문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디가 더 우리 아이 성적 올려줄 것인가. 엄마도 그렇고 이건 애가 엄마한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보면 시험 준비 시험 도중 정서 결과 관계 오히려 일반적인 요인 그러니까 다른 시험보다는 수학에 대해서 좀 이런 어떤 거의 공포감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쵸 불쌍하죠. 이따가 한번 결과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관계적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시험 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 선생님, 친구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친구가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낮죠. 자기 효능감이 낮고 목표 지향성 동기에서 수행 접근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좀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자신은 없지만 잘하고 싶어 해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얘가 이만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거기까지 할 자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는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그만한 능력은 안 돼. 하지만 꼭 가고 싶어. 여기까지예요. 그게 점수대가 여기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수일 수도 있고 이 점수일 수도 있고 이 점수일 수도 있어요. 그쵸?
점수가 여기가 빵점이고 여기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점수만 받아도 괜찮은데 나는 이 점수도 받을 자신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자기원감이 똑같이 낮은 거예요. 목표가 여기인데 내가 현재 성적이 여기예요. 근데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요. 이래도 자기원감 받아칠 수 있어요. 어찌됐건 이 친구가 느끼고 있는 건 목표는 굉장히 뚜렷하고 좋아요. 수행 접근 동기. 좋은 점수 받고 싶어요. 좋은 점수 받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내지는 뭐 칭찬받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험 불안이 그거를 다 망쳐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가 시험 불안 나오는 이유를 얘는 그냥 시험 불안 자체가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험 불안을 교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시험 불안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몇 차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시험 불안 교정하는 방법은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의고사는 아이들의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잘 해 나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그냥 오직 시험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연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이거 이야기할 때 어떤 날은 세 가지라고 그러고 어느 날은 두 가지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도 일단 두 가지라고 질렀어요. 머릿속에 딱 두 가지가 떠올랐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리예요.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 OMR 카드 마킹하는 것까지 포함이에요. 서술형 포함입니다. 저거 포함 다 시켜서 연습시켜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OMR 카드 양식이랑 똑같은 것들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쌉니다. 그거 사셔가지고 애들에게 실제 자기네들이 학번이라든지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 실제로 다 기록하게 하세요. 그래서 딱 3회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OMR에서 객관식까지 마킹하는 거예요. 이름, 학번 이런 거 다 적고 객관식까지 마킹하는 겁니다. 보통 객관식 문항이 한 15개에서 20문항 사이 정도 되겠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문항이랑 학년 학번, 그래서 3학년 2반이라고 한다면 0302 302 아니 32 3학년 2반 17번 3217 이렇게 적잖아요. 317 적고 과목 코드 적어야 될 거예요. 수학은 01번이라면 01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 적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쵸? 나가면 거기에다가 이제 1번부터 17번까지 마킹해야 돼요. 마킹할 답안은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줍니다. 랜덤하게 1번에 뭐 2번에 뭐 3번에 답 뭐 이렇게 해서 이게 1번이다 그러면 1번 3번 여기는 답 4번 이런 식으로 적어 놓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걸 보고 마킹을 따라서 해요. 그리고 이때 스탑워치를 통해서 몇 초 걸리는지 측정해 주세요. 3번. 3번에서 평균 잡아주세요. 이 친구가 OMR 카드 마킹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거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시험이 한 3, 4분 남았을 때 답안지 작성 안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끔씩. 그때 정확하게 남은 시간을 관리가 가능해요. 이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완전 천차만별입니다. 이건 더 놀라운 사실은 학생들은 자기가 OMR 마킹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원장님들도 몰라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1분 넘는다. 1분 안 넘는다. 손. 1분 넘는다. 1분 넘는다. 평균 30초대 후반이에요. 평균. 예. 네. 이거 다 있으면 30대 후반이야. 평균. 왜냐면
아이들이 마킹해야 될 게 생각보다 몇 개 안 돼요. 보통 한 30개 아래입니다. 25개에서 30개 사이 보통 들어가요. 학교마다 문항수가 다르고 마킹해야 될 게 조금씩 달라가지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한 27, 8개 정도만 마킹하면 돼요. 25개, 24개인 학교도 있어요. 그거 마킹하면 돼요. 마킹하는데 하나 볼 때 3, 3, 2, 4, 7, 8 이렇게 마킹해요. 실제로 아직 시켜보세요. 빨리 하는 애들은 20 몇 초 때 끊고요. 좀 느린 아이들이 한 40초 때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30초 때 후반에 다 끊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시간 5분 남았는데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원장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한 3, 4분은 걸릴걸요? 라고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라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이가 알아야 돼요. 몇 초 안 걸린다는 걸. 최대한 빨리 했을 때 몇 초 걸리는지도 측정 한번 해줘요. 비껴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요즘에는 이거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지우개를 지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찍어놔도 다 인식돼요. 아시죠? 네, 다 인식돼요. 옛날처럼 컴사로 동그랗게 다 빽빽하게 예쁘게 칠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칠하면 안 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가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바깥으로 안 나가게 안에서 막 완전 미치고 환장하겠지만 그냥 걔가 그것만 해줘야 돼요. 너 그냥 일자 작게만 써봐 하고 인식되는 거 보여주면 돼요. 학교에서도 되거든요. 물론 학원에 OMR 카드 리더기가 없으면 인식이 안 되겠죠. 인식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죠. 저희는 그래서 OMR 카드 리더기를 150만 원 주고 샀어요. 모의고사 보는 거 다 해주려고. 그래서 일단 시간 관리해서 OMR 카드 걸리는 거 스탑워치로 재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심리적인 안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아무튼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할 건데 요거는 문제 푸는 순서가 일단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 순서는 뭐냐면 꼭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문항 번호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아이가 첫 번째 보통 학교의 시험 문제가 한 23, 4문제에서 7, 8문제 정도 되죠. 많으면 이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냥 25문제라고 퉁치고 가볼게요. 25문 중에서 1차 풀이가 15개, 2차 풀이가 7에서 8개, 3차 풀이가 2개에서 3개. 그냥 이거 무조건 지키게 하세요. 별표가 하나인 V 표시가 하나 있는 거는 10문제, V 표시가 2개 있는 건 2-3문제. V 표시 없으면 이 친구는 뒤지게 혼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세 번째 풀이 어떻게 하는지 잡아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문제를 보자마자 1분 이내 풀이 가능. 확신이 있어야 돼요. 1분 이내 푼다. 보자마자 안다. 근데 1분 이내 풀어야 돼요. 이거 풀고 나면요. 빠르면 7, 8분밖에 안 지나가 있어요. 15문제 푸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45분 혹은 50분 시간 동안 1차 풀이하고 2차 풀이한 다음에 저는 OMR 마킹하게 시키거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답안지에 직접 쓰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종이에다 쓰게 한 다음에 해요. 이거는 아이가 시간을 얼마나 그 관리가 미리 잘 되고 있는가가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가 안 되면 무조건 답안지에다 써야 돼요. 이 친구가 풀이 과정이 처음에 예쁘게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스크래치 페이퍼처럼 막 그냥 막 계산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한번 정리한 다음에 옮겨 쓰면 감점 포인트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틀려요. 서술형을 이제 답안지에 바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시험지에다 쓴 다음에 옮겨 적을 것이냐는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풀고 OMR 가는 거예요. 2-3문제 할 때 남겨두고 가야 돼요. 얘는 뭐냐? 보면 아는 문제예요. 근데 약간의 생각 혹은 시간이 1분 이상
그러면 이전에 뭐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딱 지금 이거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1분 안에 들어오는지 1분이 넘어서 풀리는지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작업 있기 전에 뭐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년 이제 4월 말에 시험 보잖아요. 4월이면 5월 초에 시험 보잖아요. 3월 달에 뭐 하셔야 되냐면 아이들이 3월 달이나 4월 달에 아이들이 공부할 때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만 하루에 몇 시간 동안에 몇 문제 푸는지 계속 체크시켜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한 문제 푸는데 평균 몇 분 걸리는지 측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풀이 시간이 길고 어떤 문제들은 풀이가 좀 늦어지는지 이거 꼭 기록하게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보면 아, 이 문제는 내가 1분 안에 풀 수 있어 하고 풀었는데 진짜 그 시간에 떨어지는 게 필요해요. 센수학 B스텝, C스텝, 뭐 센수학 B스텝에 난이도 어려운 거, 쉬운 거 뭐 이런 것들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보고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감으로 고를 수 있어요. 15문제 딱 보자마자 쉬운 거 15문제 골라서 푸는 거예요. 두세 문제를 이제 혹시 몰라서 틀리면 이때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숫자는 이렇게 뒀지만 이건 이제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이 정도예요. 만약에 시험지에서 이 친구가 천천히 풀었으면 계산 실수가 없었다고 본다면은 90점 이상 나오는 시험지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수학 실력이 낮아요. 그래서 70점대 정도의 실력밖에 안 돼. 그러면 1차 풀이가 한 10문제, 2차 풀이가 한 7, 8문제, 3차 풀이가 한 7, 8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것만 좀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번에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아이에게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게 V표시 없는 문제 실수로 틀리면 안 돼요. 이건 어차피 실수 안 해요, 애들. 이건 어차피 애들 신중하게 꼼꼼하게 풉니다. 실수 안 해요. 이거 실수예요. 이거 실수 안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무슨 연습시키는 거냐면 아직까지는 이해가 좀 덜 가실 수 있어요. 뭘 굳이 저렇게까지. 아이들이 보통 문제 풀다가 풀잖아요. V표시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V표시를 한다라는 게 세상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V표시를 했다고 내가 문제한테 진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못 풀어서 V표시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V표시한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푸는 순서만 내가 바꿀 건데 나중에 풀려고 체크만 해두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게. 이걸 여러분들도 아마 애들한테 말로 해주지 않아요? 자, 어려운 문제는 좀 나중에 풀고 쉬운 문제 먼저 골라서 풀어야 돼. 100% 얘기해주죠. 근데 애들이 그래요? 아니요. 중간에 7번에서 8번 정도의 어려운 문제 만나잖아요. 붙잡고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왜 붙잡아요? 벌써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경우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죠. 근데 적어도 수학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4, 10, 15, 20 얘네들 번호 앞뒤에 있는 문제들이 객관식 문제라고 한다면 걔네들이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왜냐면 1단원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어려운 문제, 2단원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어려운 문제, 3단원 마지막 단원의 어려운 문제, 4단원 마지막 단원의 어려운 문제 나와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이원 목적 분리표를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난이도 어려운 걸 가장 많이 놔둬요. 그리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순서대로 문항 출제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가장 뒤에 나오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이 단원을 전체 총괄하는 문제들이 보통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문제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지에 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 하단, 두 번째 페이지 하단, 혹은 아니요, 첫 번째 섹션 여기서 요거나 요 위에 있는 문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요거나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족족 나와요. 그거 표시해놓고 넘어가는데 어려운 문제만 표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단계로 가봐요. 2단계로 가면 어떻게 해요? V 표시하면서 자괴감 들어요. V 표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래서 이 숫자를 자꾸 줄이려고 해요. 특히나 성적 잘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그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V 표시하는 게 세상 아무 일도 아니구나. 그래서 전체 시험 문제의 절반은 V 표시해도 돼요. V 표시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푸는데 내가 V 표시한 10문제 중에서 10문제 혹은 12문제 중에서 8, 9개, 10개는 그냥 쑥 다시 푸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모의고사 풀면서. 이 경험이 적어도 3번은 반복이 돼야 아이가 이제 그걸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V 표시하는 걸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V 표시라면 시간 관리가 잘 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어려운 문제 나와가지고 풀리지도 않는 거 붙잡고 있다가 10분 까먹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 시간을 제로로 만들어줘야 돼요.
혹은 그 시간은 언제로 만들어줘야 돼요? OMR 카드 작성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두세 문제 정도만 그렇게 내버려 두고 시간 나머지 다 써야 돼요. 그럼 시간 마지막에 얼마 남아요? 거의 15분 남았는데 두 문제 남아있거나 그래요. 그때부터 그냥 천천히 푸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문제만 골라서 풀어도 돼요. 이때 아이들이 해야 될 건 어떤 문제를 틀리든지 간에 그 문제는 내가 골라서 틀리는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요것만 잡아주면 시험 불안은 생각보다 많이 잡힙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못한 그 검사지 같은 그 두 개 있죠. 요거는 내일 11시 반부터 진행되는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URL은 방송 직전에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다른 분들하고 당연히 공유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에이블TV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널에서 방송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구독된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저희가 방송을 생방을 진행하면 알람이 뜨고 그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면 안 되는 내용들이 다소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방송 녹화는 하지는 않습니다.